대선 정책 아젠다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개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번 개헌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좀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영 정치가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알지만 그 소선거구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바꾸려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도람이 타불이었고, 어쨌든 그 성과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다 소선거구제 그거는 갖고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서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대선판에서 어쨌으면 좋겠나, 원론적인 게 아니고 이번 대선판에 이것은 후보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사실 뭐 그 얘기를 하려면은 장이 펼쳐져야 물건을 팔러 오는데, 이번에 개헌장은 제가 보기에 펼쳐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정치는 딱 한 명입니다. 이재명 후보 하나입니다. 사실 우원식 의장도 개헌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전 현직 다 떠나서 개헌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물론 이재명 후보도 개헌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주 이번에는 제한적으로 뭐 5.18 정도 헌법에 전문에 수록하는 정도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란 극복한 다음에 하자는데, 저는 하기 싫다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번 대선을 촉발한 계엄과 탄핵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87 체제지만,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플러스 그다음에 사실상 양쪽의 정통적 어떤 그 이른바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의회 권력과, 그러니까 입법 권력 하나와 행정 권력이 충돌했는데, 이 충돌을 막을 수 없는 우리 헌법에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다 알지만 지금도 이걸 누구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이거를 꺼내는 순간 본인이 여기에서 사실은 개혁을 하고 뭘 하고 하려면 패권적 지위를 가져야 되고 독점적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분산돼 버리고, 그러나 제가 보기 토론에서는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여기 소선거구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그것을 포함한 이런 그 개헌 아젠다는 취임 이후에 내가 뭘 위원회를 꾸리든 뭐라든 여야 합의 구조로 출범시키겠다, 이건 공약하 약속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개헌 임기 초기 때 개헌 논의는 국회나 당끼리 별도의 트랙으로 하나로 하고, 본인은 가장 중요한 임기 1년은 본인이 생각했던 정치 로드맵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지금 저희가 가장 반대할 당이 민주당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개헌에 대한 장이 서야 이런 좀 말할 디테일한 것들이 요구가 될 텐데, 이게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이제 김문수 후보 꺼내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꺼내겠지만 그게 과연 추동력을 갖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포수처럼 받아낼 겁니다. 받으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던지는 걸로 개헌 논의는 사실상 저는 뭐 그렇게 종료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부분 동의하는데, 이제 제가 뭐 조금 의견이 다른 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반대한다라는 거기보다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솔직히 그게 더 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슈만 분산되고, 그런데 이제 개헌을 안 할 거라고 보진 않는데, 제가 이제 항상 예전에도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눈앞에 선거에 있을 때 개헌을 하면은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5년 뒤에, 그러니까 다음 선거 거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의 유불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 자, 개헌 얘기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필요한 것도 이번에 대선에서 나온 얘기들 의제를 모아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개헌 얘기를 본인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김문수, 이준석 등등 뭐 권영국 후보에서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리는 윤석열 탈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의 좀 의무감을 대선 후보로서 의무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시 땔감이 생겨가지고 다음에 개헌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됐든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계속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갔지만은 임기 단축 얘기를 하는데, 임기 단축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를 좀 하자. 이게 특히 2028년 지방선거와 그러니까 총선과 대선을 묶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야 된다는 건데, 같이 치르면 일반적으로 대선 이긴 데가 총선도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를 하면서 권력을 몰아주자? 그러면 견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030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묶어서 4년 중임제로 가고 총선을 그거를 중간평가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거가 본인의 5년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보지만은 이 주장이 훨씬 더 저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예를 들면 임기 단축을 해라 이런 얘기는 좀 빼고 좀 합리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헌 얘기는 어쨌든 적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고 최소한의 원포인트라도 합의되는 것만이라도 해야 돼요. 개헌은 훈련이고 독일은 60년 동안 68번의 개헌을 했을 정도로 상시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한두 번이라도 이게 연습이 돼야지 또 이게 개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최소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개헌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구제는 사실은 개헌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합의에 의한 건데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라는 건데, 이제 예전에는 보수가 본인들이 주류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안 하려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는 갑자기 소선거구제 폐해 비례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해요. 막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안 해요. 예, 민주당이 나빠요. 근데 누가 더 나쁘냐 뭐 이런 얘기 따지기 시작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얘기를 하자. 솔직히 중대선거구제 저는 도입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차라리 의석수를 지금 정치 혐오,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국회의원 늘리는 거. 근데 뭐 얘기가 나왔잖아요. 전체 총액 뭐 세비 동결하면서 30명 정도 늘려가면서 이게 국회의원 수가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거기에 정당의 의석수를 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가 됐든 득표율에 좀 더 비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저는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이 받을 이유가 지금 1도 없다. 현실 가능성이 저는 제로에 가깝다. 민주당은 완벽하게 지금 입법 권력을 장악을 했는데 그걸 선의에 기댄 정치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료집 17페이지에 보면 대선 주요 후보자들 10대 공약이 있거든요. 여기에 개헌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후보들이 개헌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다 있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없어요. 그래서 개헌을 안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대선 선거 과정 중에서도 주요한 이슈나 화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할 가능성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중임제 개헌은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어 하고 한 번 더 대통령 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고쳐가지고 당의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됐을 때의 대통령도 중임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제한 조항을 좀 없애버려서 좀 중임제 개헌은 좀 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적인 합의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헌에 대해서는 여의도에서는 상당히 원하지만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안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대단히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김준일 평론가님이랑 생각이 같아요.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항상 서로 다른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같은 주장을 하고 같은 주장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해가지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서 이 망극적 지역주의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권력을 잡은 쪽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개헌이라든지 선거구제 개편은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개헌 대선 전에 개헌 논쟁 이슈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단 국민의힘 쪽에서 개헌 연대 차원에 두고 주장을 하겠지만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한덕수 총리가 마지막 그 승부수를 띄우면서 총선, 대선, 동시 선거 중간에 지방선거 개헌에 대한 그걸 띄었는데 우리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준일 대표님이 그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항상 그 주장을 해왔습니다. 총선과 대선은 2년 차를 두고 시행함으로 인해서 의회 권력과 그 행정부 권력이 상호 국민들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이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맞지. 한덕수식의 개헌안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아마 그 부분이 한덕수 후보가 마지막 단일화에 되고 뭐 패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2년 차로 경년식으로 2년 경년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는 87 체제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권력 구조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포인트 권력 개헌 이 부분에 하면은 국민들이 많이 동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 유심히 보시면은 차기 대권 주자들이 당에서 오래 정치를 하면서 성장한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문재인도 그래 오래 정치하던 인물도 아니고 이재명도 그렇고요. 지금 386 요즘은 586 체이라고 하지만 이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대중적인 국가 지도자로 성장을 못했어요. 지금 민주당의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재명 이후 포스트 이재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권 주자급 인물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1789 의회 권력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통령제보다도 내각제 개헌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헌 논쟁에 가면은 대통령제 내각제냐 이 논쟁으로 가게 되면은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도 어렵고 상당히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저도 개인적으로 봐서 지역주의 극복이라든가 어떤 의회의 일방적인 장악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제와 더불어 대통령 권력구제와 더불어 중대선거구제 이 역시 정치인들의 기득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구제나 선거구제는 정치인들의 기득권의 양보 없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내가 지금까지 봐왔는 정치를 봐서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 2000년도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서석재 분이 이제 국민신당으로 해서 통합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 호남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니까 왜냐하면 그 김대중 대통령 역사적 치적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은 이 만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그 차원에서 했다가 너무 완강하니까 도저히 설득을 못 시켰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그 노회찬 이렇게 그 선배 같은 두 분의 경우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을 때 개헌보다는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이 선거구제 개편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사에서 점철되어 있는 그 보수가 이렇게 태동되고 처음부터 수구보수로 태동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차치한다면은 현재의 어떤 보수 정당의 문제, 우리 정치의 문제는 그 끊임없는 양당의 고착화, 직령 대결이 있다면은 그것을 만들어준 제도는 소선거구제였다. 예. 그래서 이것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정치의 효능성이 생길 수 없고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화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TK에서 왜 그 사람들이 저렇게 이 계엄 이후에도 사제에 찾아가고 저런 행동을 해야만이 다음 정치가 다음 선거가 보장되는 그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연 TK에서 자체적으로 격파할 수 있는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측면에서는 아까 기득권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득권자가 될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은 이제
제 친구들이 86들이잖아요. 너가 마지막으로 선거 우세 개편은 목숨 걸고 하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힘들겠지만 아마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대선에서 개헌 문제는 아마 시기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는 아까 우리 최성 평론가 되는 아주 이렇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정리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자, 마지막 우리가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돼 있는데요. 대선 결과 전망은 아까 우리가 판세와 구도 전망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각자 이렇게 의석수를 프로테지 지지율을 득표율을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도 막판에 남은 게 단일 아니겠는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국힘의 결집도가 90% 이상 올라가고 보수가 60%에서 80% 이상 올라가고 그랬을 때 이준석과 전부 다 가설이죠. 이준석과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이 성분은 모를 수도 있다 이러는데 이준석 후보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어떻게 보십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준석 후보가 냉정하게 봐서 제가 보기에 한 열흘간 두 자릿수 지지율을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두 자릿수의 여론조사가 추세적으로 좀 나와주면은 저는 완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5%에서 지금 7% 사이가 계속 그 지금 등락폭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어찌되었건 김 후보가 40% 언저리에 갈 경우에는 단일화 요구가 더 거세질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국힘이 어떤 식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정치적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형들을 좀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이 카드는 살아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김 대표님께서 득표율을 좀 그러니까 저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3자구도 2자구도 두 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게 지금 3자구도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득표율 예상은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일화가 되는 거는요.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하면은 돼요. 근데 이준석 후보 보고 김문수 후보랑 단일화하자라고 하면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단일화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김문수 후보가 자진 사퇴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 우리가 같이 밀어줄게라고 하게 되면은 단일화는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진짜 죽으니까 우리 완전히 정말 묵사발 난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준석을 그냥 단일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선거 한번 이겨보자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3, 4, 5 모여서 지금 얘기를 슬슬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을 김문수 후보 자체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은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수치를 예측해보면 이재명 53, 김문수 32, 예, 이재명 53, 김문수 32, 이준석 15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TV 토론을 보고 김문수 후보를 찍으려고 했던 보수 분들이 야 그래도 우린 보수 우파의 미래인 이준석을 좀 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TV 토론을 세 차례 하니까 네. 그까지 반영해서 국힘 지지층이 결집된 부분도 다시 빠질 것이다. 네. 이준석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준일 변호사할까요? 예. 단일화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큰 정당 중심으로 이거를 사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보다 그쪽에서 원하고 그쪽에서 이제 그 중심으로 이게를 우리가 보면 안 된다. 이준석이 단일화를 해서 얻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는 지금 만 40세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번은 어렵다라고 보고 본인은 대통령이 되려고 나왔지만은 다음을 보고 다다음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많이 봤잖아요. 한번 철수하면 계속 철수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일화도 끝까지 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줘야지 여론조사를 나중에 하고 실제 단일화를 하는 상황이 왔을 때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게 한번 등을 보이면은 계속 간다.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번에 단일화를 해가지고
실리를 뭐 당 대표를 주겠다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이미 당 대표했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걸 당 대표를 가지고 이게 당근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이준석한테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데다가 지금 내란 세력하고 다시 손을 잡으면은 명분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고 다 잃는 거다. 그래서 이준석은 무조건 저는 완주한다. 저는 이거는 이재명 당선만큼 거의 확실합니다. 제 느낌에는. 예, 이준석은 절대 단일 안 하고요. 예, 수치는 저는 52대, 그러니까 이재명 52, 김문수 34, 이준석 10, 나머지 4명 후보 4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10%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예.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그 고심을 할 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본인이 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 상황에서 김문수와 이재명의 합의, 이재명을 능가하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준석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논지를 내세워서 방어를 하고 자기 입장을 계속 밝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늪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선거 막판에 이 캠페인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이슈로 큰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면은 무시할 수도 없고 그 반박 하나 하면 그 논지 틀에 말려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박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 두 번째, 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양극화가 돼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두고 단일화가 안 되었을 때 누가 봐도 산술적으로 합의 넘으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 그 당에서는 이준석 보고 단일화하자고 이야기할 염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유권자들의 마음은 또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입장이 되고 이번에 단일화를 합의 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을 때 이 이후에 이 보수 진영의 마음을 끌어돌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굉장히 어려운 이 논쟁에 휘말려 들 거다. 두 번째,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할 것인가. 저는 이재명이 이겨도 50%는 못 넘습니다. 넘고 2등과의 격차 5% 전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은 10%를 갖고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저 3자일 경우에는 저도 과반이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49, 43, 8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저는 43 정도 갈 거라 보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3자로 가면 8% 그러니까 10을 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일 양자 구도로 가잖아요. 단일화돼서 그러면 저는 51대 49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진영도 최대한 동원된 데다가 중도도 각자가 갈라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제 김능호 대표님께서 오늘 세미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그 진보 쪽 채널 나가서 방송하다 보면 제가 항상 보수 우파 패널 몫으로 나가요. 근데 오늘 최수영 선배님 진짜 보수 패널과 옆에 앉아서 얘기도 듣고 해보니까 많은 것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겠지?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직접 들으니까 여러 가지 설득력도 되고 제가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반성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단일화는 김문수하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돼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준석 후보가 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아까 말씀하신 그 MB 선거 때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 단일화를 중간에서 중재한 적이 있어요. 양쪽이 다 친구고 선배라서.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단일화 해봤자 실익이 없는 거죠. 네. 그 가능성에서 기스만 나고. 그래서 한 2번 만나다가 끝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난 대선 때 보면은 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두고 치열했거든요. 양쪽에서. 이게 따로따로 다 단일화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렇게 고 장제원 의원이 잘했는지 어쨌는지 윤석열 후보랑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두 분이서 해도 될 가능성이 지금 있나 없나? 우리 모른다 그랬잖아요. 51대 49로. 네, 네. 모른다 했는데 이준석 그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좀 시대의 흐름을 갖다가 잘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선거운동 아무리 잘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 계엄과 탄핵을 일으킨 누가 됐든지 간에 어느 당이든지 간에 그분이 대통령 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볼 것 같고요. 저는 다들 보면 프로테이지는 좀 비슷해지는데 저는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느냐 마느냐 그 언저리에 걸려 있고 김문수 후보는 아까 말한 대로 당 지지층 결집도로 올라가주면 맥시멈이 40%까지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보수 지지층 어느 정도 올리냐에 따라서 40%에서 이 40대 중반까지 가냐 마냐 문제고 이준석 후보는 TV 토론 아까 말한 TV 토론에서 정말 이야 준비 잘 돼 있네. 저 정도면은 이 정도로 우리 장 소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은 10%를 넘어서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숫자로 말하자면 50, 40, 10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죄송한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후 전국 전망. 자, 우리가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일을 하는 게 그래도 뭔가 희망을 제시하는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각자가 생각하는 이후 전국에 대한 전망 및 기대 뭐 이런 걸 한 말씀씩 마무리 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저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고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을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제가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생각만큼 저는 초반에 폭주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5년 단임제 하에 대통령제 숙명은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은 당시의 지지율만큼 딱 일을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말씀하신 대로 50% 언저리에서 승부가 나서 그렇게 취임하게 되면은 본인이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1년 후에 지방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적대적으로 하더라도 상대를 좀 보수진을 흔들려고 하더라도 제도적 법적인 틀 내에서 굉장히 영민하고 조금 좀 비약해서 얘기하면 교활하게 형해화시키고 무력화시켜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눈에 보이는 대중적 충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번 선거가 또 그런 걸 유발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긴 하겠지만 1년 사이 정도는 지방 권력을 다시 한번 쟁취할 때까지는 굉장히 로우키로 가면서 아주 영민한 대처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보수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전략 전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자신들의 이걸 세력을 지켜나갈 건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관점이라고 봅니다. 초기 지지율은 지금의 초기 지지율은 급등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서 지방 선거 때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보다 더 폭주하고 무리하고 하이킥 날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권 싸움 때문에 정말 자중질환에 빠져서 대단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수영 평론가님하고는 정반대의 전망이죠. 대단히 이제 국민의힘 진영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좀 명분도 있고 내란 동조 세력 그리고 이번에 대선 후보를 바꾸려고 했었을 때의 반민주성 이런 것들을 갖고 정당 해산 심판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일단은 가능성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우려도 있고 우려는 이제 혼란스러운 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반미 노선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있었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3개월 정도 만에 부시 대통령을 만나갖고 그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아우지 탄광에 갔을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하는 그런 총극이 벌어졌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이게 승부사 생존의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승부처이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그 진폭을 크게 하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뭐 친밀한 이야기를 하면 어쨌건 이제 트럼프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수 정치인들보다도 더 보수적인 그 대응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 쪽에서는 닥쳤던 게 집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릴 수가 있겠죠. 적어도 보혁 간의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문제가 증폭될 수도 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꼭 극심한 갈등만 온다라고 그렇게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세 분의 의견의 한 중간 버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갈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어쨌든 경제를 굉장히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나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은 대통령 중심으로 메시지가 나오고 대대적인 양적 완화가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푸는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런 메시지들이 상당히 나올 거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당이나 아니면은 검찰 뭐 특검 이쪽에서 내란 수사 안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지지층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 굴러가고 특검에서 국힘에 뭔가 수상적인 게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갈 가능성 매우 높다. 근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가면은 이게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제대로 이게 응징당하지 않았다라는 정서들도 있고 또 하나는 보수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원래 이게 자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존의 위기가 오면은요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혁신은 더 어려울 거고 당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이게 이제 내년 올해 하반기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저는 개헌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이런 것들을 통치나 이런 거를 저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한 개헌 얘기들을 합의를 좀 이끌어서 이런 리더십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아마 2018년과 비슷한 분위기가 나와서 그 미래통합당 그때 자유한국당이네 자유한국당이 역사적 참패를 한번 다시 겪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시대 정신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마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어떤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못한 이 평화체제,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수교라는 부분들을 그 방향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일각에서 뭐 어때 한번 이야기 나왔죠. 그 이재명 그 후보도 대통령이 된다면은 노벨 평화상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고 평화 체제가 되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 방향이 아마 이게 한참 몇 년 뒤가 아니라 바로 올 가을부터 그게 그리고 그게 뭐가 있냐면은 경주 이렇게 그 에이펙이 있습니다. 이게 그게 지금 이제 그 시진핑 트럼프에다가 김정은까지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획기적으로 뭔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아마 이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된다면은 누가 되더라도 이게 대한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한 축이 있을 거고 또 한 축으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이후에 그 대통령이 되면서 실제로 정권이 교체되게끔 됐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 21대 그 코로나 때 생긴 것도 그때 연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민주당이 어려웠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코로나 성과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풀면서 이게 바뀌어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선 때도 정권 심판론이 계속 있었던 거고 그 원인은 뭐냐? 저는 이 촛불 연합 정부를 못해서 안 해서 그렇다. 고 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좌우 통합 정부를 이야기하는데
좌우통합 정부가 아니더라도 정말 지금 사회 대개혁을 원하는 세력과 그 당시로 보면 개혁 연정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촛불 연정은 둘째치고 그것을 갖다가 친문과의 정부를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부딪힐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 희박하지만 우리가 분석해서는 만약에 그 된다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아마 좀 더 이상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가 있고 하여튼 간에 지금 이후에 저는 보수 세력이 보수 정치가 보수 정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가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그래서 지난번처럼 박근혜 탄핵 이후처럼 또다시 그런 양태를 밟을 것이냐 이게 핵심은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TK에 있다. 그래서 정말 TK가 옛날에 대구가 한국의 모스크바였잖아요. 정말 TK가 새롭게 변화를 해낸다면은 그것이 추동력으로 좀 보수 혁신을 이끌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 2시간 약간 넘게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